BTCO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재밌게 들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행사 해봤는데 오늘이 가장 열의와 집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롭게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여기 앞에. 김연아 당선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혹시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주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는 청년 주거 문제하고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대학생들은 다 월세를 살고 있고요. 방학이 포함이 돼도 방학을 포함한 월세를 사실 내고 있는 굉장히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택 문제가 사실은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약자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 거기 수반되지 못하는데, 제가 사실은 국회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임대차 보호법은 너무 전세 중심으로 돼 있고 가격에 대한 내용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임대차 보호법을 좀 월세 중심과 또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 환경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임차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바꾸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의정활동 중에 사실은 현장에 학교를 찾아가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임대차 문제가 뭔지를 상담받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한 6개월 동안은 현장에 가서 많은 얘기를 들을 거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집을 해서 제도를 만들 겁니다. 혹시 그때 제가 아까 저한테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대 가서 그런 행사를 하면 꼭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그 뒤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다가 지금 군대 때문에 들어온 유학생인데요. 예. 제가 2월에 들어왔는데 군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받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하러 가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지원해도 의경도 힘들고 해병대 다 이렇게 지원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네, 김종대 의원님한테. 예, 그거는 때를 잘못 만난 본인의 탓이 제일 크고, 제가 보니까 IMF 전까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IMF 이후로 갑자기 출산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2년 후부터 닥치는 인구 절벽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태어나서 그런데 이건 일시적 병목 현상이에요. 지금 6만 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징집률을 높여서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지금 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 3년 후에 이게 해소되면서 이제 2020년 대전에 이 병목 현상이 다 해소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보면은 인구 추계가 이렇게 쑥 내려갔다 쑥 올라갔다 팍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쑥 올라가 있는 시기인데 이게 다시 2년 후부터 팍팍 떨어지죠. 그래서 그때가 한국 사회 변동기였습니다. 그게 20년 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대기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못하신 일을 마저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고졸자가 제일 심하니까 우선 거기부터 구제자 주자는 건 이제 제 취지거든요. 그게 한 14%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6%에 드셨습니다만은 한 가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험 봐서 가는 거 있습니다. 우리 금태섭 변호사님
의원 저 당선자님 아드님이 이제 7월에 가시는 거 의경 가시잖아요. 네, 그 시험 아닙니다. 추천. 아니 시험도 봐야 돼. 저 이제 체력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추천. 아 제가 경찰 일은 잘 몰라요. 예, 저는 군대만 잘 알거든요. 예. 그러면 추첨도 좀 잘하시고 해서. 예. 그것도 떨어졌어요? 저희 애도 한번 아 어떡하지 그러면은? 아 그것도 힘들어 지금. 아 2번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예.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예. 저 지원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지원병제가 해공군하고 저 해병대 같은 데가 몇 군데 남아 있거든요. 예,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예 옆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박원희라고 합니다. 저는 김연아 당선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나라 정당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더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등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새누리당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어떤 함의가 있는지 대충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새누리당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참여정부 때도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정책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느낀 건 운동권이 아니면 예, 지금의 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대학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사회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을 하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새누리당에서 저에게 정책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게 뭐 당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될 수 있었지만 저는 제 전문 분야는 크게 당의 색깔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수락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저희 PT쇼에 새누리당 분들을 몇 번 모셔봤는데 한겨레 행사에서 그 새누리당 분들 뵙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질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예, 저기 뒤에 계십니다. 전 수원에서 올라온 21살 정태민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변호사님께 당선자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예전에 KBS 어떤 프로를 보니까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나오셔서 87년도 헌법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개헌을 할 시점이 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 근데 87년 체제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 저도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오신 김연아 당선자한테 묻기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민주 비민주 민주 또 어떤 군사 독재 시절이 쭉 가다가 이제 그거에서 규정된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중에 이제 대통령 5년제를 생각하면은 새누리당이 하건 혹은 뭐 야당이 하건 저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3년 차 되면 레임덕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4년 중임제 같은 거를 해서 중간에 한번 평가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영토 조항을 비롯해서 고쳐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 논의는 개헌 논의는 한번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최경환 당선자께서도 좀 하신 말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예. 5년 단임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5년이면 그 옛날 말이고 지금 너무 세상이 많이 변해요. 우리 정치 민시 여론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저는 아까 금 당선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이 4년 5년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지금 4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하고 여론이 악화돼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1년 반, 2년 동안 꼼짝없이 그 대통령 체제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뭐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를 한다 할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권력이 우리 너무 분산 대통령 중심적 국가로서 너무 청와대에 집중이 돼 있어요. 모든 문제를 임을위원회 행진국도 청와대 때문에 안 돼요 지금. 그 노래 하나도 이런 거 이래 청와대. 그래요 진짜. 보훈처장 자기 선을 넘었다 그래요. 그 노래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권력 분산 문제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남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와그러사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고요. 그 금태섭 당선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에게 그 권력을 나눠줘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청년들이 그 정치를 해도 밥이 나온다라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총선 전을 보면은 뭐 김빈 뭐 그 후보자도 있었지만 뭐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면접비로만 1,500만 원을 내고 면접을 봐야 되는 이 상황이, 이게 과연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라부터 해서 이번에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PT에서 이렇게 청년 정치를 실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나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정당에서 청년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그렇지만 그 19대 때는 특히 저 청년 비례가 있었고 최고위원 몫을 청년한테 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심사위원이 나이 드는 사람들이고 청년을 어떻게 보면은 뽑아서 그냥 이렇게 그 말하자면 본보기 비슷하게 그렇게 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에게 어떤 정치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저 뭐 야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사회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저명해지면 정치권으로 영입이 되는데, 와서 보면 정치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든 사람들 뭐 영국의 그 수상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하는 분들이 20대 초반서부터 지역에서 당원 생활을 하고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수많은 훈련을 쌓고 좌절도 해가면서 결국 대통령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훈련을 받은 힐러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 쪽에서 뭐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서 외교협상 현장에서 붙었을 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청년한테 어떤 그 책임을 줘서 정치를 시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청년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한테서 진짜 정치 전문가를 키우려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을 하나 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위원회 같은 것을 50대 국회의원이 맡지 않고 완전히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비용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정당인이라는 것이 사실 뭐 최경환 당선인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저기서 돈 받고, 근데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당 내에서 그거를 꼭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기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임에도 취업 준비 생활 있다가 오늘 아침에 합격 통보를 받은 서울 사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경환 당선인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PT 하셨을 때 정책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서 어떤 상임위로 가실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상임위로 가실지, 그러니까 정책 얘기를 많이 안 해주셔서 어떤 상임위로 가고 싶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빠뜨린 부분이었는데, 저는 리베로입니다. 아까 우리 김연아 당선인께서 운동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운동권 중에 원조, 지금 그 386 운동권의 선배 그룹인데, 특별히 어떤 그 전문성, 국회의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저도 뭐 나름
이런 부분을 선택하라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리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제 지역구 광주 특히 호남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택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 지역의 특성에서 그 장애인들이나 또 그 서민들 복지 문제 누리고 이번에 그 어린이집 오늘 에서 시청 앞에서 전국에서 막 1만 명, 2만 명이 와서 시위를 했는데요. 집회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 보육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건복지 부분을 선호하는데 당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1호 법안은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의 성안을 맞춰 놨는데 여러분 지만원이라는 사람 아세요? 광주 5.18이 북한의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600명이 와서 일으킨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일베들이 그걸 퍼나르고 심각합니다. 역사 왜곡이. 여러분 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나치를 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주 5.18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광주 5.18 왜곡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을 좀 제1호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어른. 저는 김동재 당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MD하고 사드 관련해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동아시아 정치, 그다음에 동북아의 지금 전략적인 환경과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에 상당히 중요한 도전과 시련이 예고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떠오르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점점 전략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그 중에 하나의 열점으로 한반도가 위치지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그레이트 게임, 즉 강대국 정치의 영역의 의제들에 쉽게 매몰됐을 때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국제 정치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합니다. 여전히 한반도의 안보 당사자는 우리거든요. 그런데 MD라든가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너무나 의제가 한반도 범위를 초월해가지고 이 주변의 강대국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에 매우 곤란한 이렇게 주도당하는 입장이 되기에 굉장히 쉽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가가 지금 취약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그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고 또 한 손에는 평화 협정을 들고 평화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 말기까지의 위기 관리가 정말 어려워졌다. 그런 점에서 사드나 MD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가급적 피해가는 게 상책이고 두 번째는 굳이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동맹 정책 또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균형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그렇게 금방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개발 중인 무기고 또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조차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무기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젖을 필요는 없다. 다만 MD가 갖고 있는 전략적 함의를 우리가 잘 인식해서 이것이 자칫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남북협력의 기회를 이제는 말도 할 수 없는 강대국 정치 영역에 끌고 가는 그 하나의 어떤 끌개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관리는 정말 철저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데올로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고 강대국이 우리 안보를 다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지혜로운 자세가 요구되는데 마침 요즘 또 소강 상태니까 지금은 조금 더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이걸 지켜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 직전에 사드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다 사라진 거죠? 그때 이게 총선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저기 새누리당에서 이제 사드 문제에 불을 붙였죠. 그런데 이제 대구 평택 얘기 나오고 뭐 하니까 말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래, 본인 지역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총선 때 소멸이 돼 버렸는데 조금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드 논쟁이 진정성이 있게 시작된 논쟁인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진정성 없게 시작됐으면 더 좋은 거죠. 지금으로서 별 일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음 질문 저 제일 뒤쪽에 계신 남성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 김안수라는 사람입니다. 네 분께 공통으로 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의 남쪽의 경제 또는 북쪽의 경제에 서로 위인이 되는 그런 절충지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쇄됐습니다. 어떻게 폐쇄됐는지는 뉴스에 많이 보도됐지만 네 분께 그 개성공단이 의미하는 그 개인적인 의견과 앞으로 등원을 하셔가지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활동하시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제가 개성공단을 많이 가본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8월에도 평양도 다녀오고 저는 개성공단 갈 때마다 야 이게 정치구나. 이 도라산 그 CIQ를 지나면 6km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 서울에서 출발하면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7, 80km.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우리 헌병들 삼엄한 그 경계 군인들 지나서 이 북측 군인들한테 인계를 해주거든요. 새카만 얼굴 타는 그 키 작은 카빈인가요? 그 북한 총 그 어깨에 맨 군인들한테 인계를 해주는데 그걸 지나서 그 위대한 개성공단이 나와요. 전쟁의 한복판에 평화지대, 산업지대, 남북 합작에 공장을 만들었다는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의 위대함을 거기서 봅니다. 근데 그걸 왜 없애버렸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저는 개성공단 서너 개 만들어지면 통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봅니다. 이미 통일됐어요. 뭐 경제적 이득 이런 건 다 놔두더라도 다 뭐 통계적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막무가내로 정말 생각 없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좀 걱정입니다. 이건 새로운 정권이 민주당 정부가 야당 정부가 들어서든 새로운 정권이 나서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125개 업체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딱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아쉽고 그렇지만은 아마 지금 정부에서 힘들 것 같고요.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시작되는 노력들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체계적으로 뭘 정리한 게 없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답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쟁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될 때 그리고 서로 전쟁을 벌였을 때 잃을 게 많아야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하나뿐만이 아니라 만약 그런 것이 여러 개가 있다면 북한이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오히려 확대돼야 되는데 그것을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없앤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경원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회복하기 어려운 그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안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저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모르는, 그러니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을 내렸기는 바라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심스럽고 다음 정권에 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북한이 잃을 게 많게 경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사상 이제 가장 위대한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질적인 문명과 문명이 만났을 때, 이때 가장 놀라운 혁신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성공단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새로운 체제였어요. 저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남한 체제도 아니고 북한 체제도 아니고 새로운 실험으로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갔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초기 1년간은 그 개성공단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은 우리가 속옷의 90%를 개성공단에서 만드는데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망사 속옷을 만드는데 이런 망측한 물건을 내가 왜 만드냐. 또 청바지를 만드는데 막 찢어요. 그 다음에 막 모래총으로 쏴 헌바지를 만드니까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니다 해서 북측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라면을 주면은 거기다 콩기름, 들기름 다 넣어서 끓이는 걸 보고 우리가 또 놀라고, 초코파이를 주면 끓는 물에 빠서 넣어가지고 스프로 만들어 먹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그 초기의 1년간은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많은 문화적인 이질적인 게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보십시오. 우렁차게 기계 소리가 돌아가고 그 2013년에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도 매출액이 쑥쑥 신장하는, 정말로 그 가장 한반도에서 놀라운 활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체제가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이게 남한한테 뭐가 이익이 되고 북한한테 뭐가 이익이 되고 이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초월해서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실험이었고 상당히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아주 창의적 공간이었다. 그런 하나의 마지막 남은 지점이, 그것도 우리 정부가 정치 논리로 폐쇄하지 않기로 하자고 북한에게 우리가 합의문을 요구해 놓은 우리가 정치 논리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차단하고 사실상 폐쇄했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에서 보여진 그 놀라운 성과가 더 이상 유실되기 전에, 이 교훈이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그것이 더 계승되고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재가동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런 어떤 우리 먼 미래라도 그런 희망이 없다면 정말로 그동안 10년간 쌓은 공든탑이 물거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문제만큼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또 먼 훗날 통일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정부에 아주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 통해서 행사를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페북지기 김지숙 기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질문이 2개 들어왔다고. 네, 한겨레 SNS 관리하는 김지숙입니다. 저희 패친 여러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대로 읽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초선 의원분들 모두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아기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우고 싶은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고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해서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곧 출소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예, 이 질문은 금태섭 당선인이 전문가실 테니까 대표로 답변하시죠. 예. 첫째로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몇 년 안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형량을 올려가지고 범죄를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이나
뭐 그런 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올려서 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사실 제가 그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 예전에 언론에서 그 토론회도 많이 나가 보면 전부 그 말씀하십니다. 다 죽여야 된다, 뭐 저기 형량을 올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조두순 사건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 제가 지금 사건 이름을 쭉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정말 끔찍한 범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법무부에서 형량을 올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저는 형량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쉽거든요. 언론에 나와서 그 토론회 자체가 안 됩니다. 아동 성폭력범 형량 올리자 그러면 거기다 무슨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해놓고 나서 우리는 대책 마련했으니까 잊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아동 성폭력범을 실제로 봤는데 정말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병이라고 해야 될까? 보면 벌써 이게 재범을 하겠구나 하고 느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형량 올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1차적으로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형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이 된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 흉악범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2000년대 중반서부터 1, 2년마다 있을 때 법무부에서 내놓는 검찰에서 내놓는 대책을 보면 지난번에 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형량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아동 성폭력범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제가 검사 생활을 12년 했는데 모든 범죄 중에 재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재범 확률이 높은 것이 아동 성폭력범과 그다음에 가정폭력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더. 예. 이 네 분께 다 공통 질문인데요. 저는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동물농장에서 방송된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이제 가장 앞서서 동물 복지를 주장한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예비 내각에 5개 예비 장관을 임명했는데 동물복지부 장관이 계시잖아요. 지금 평택에서 수의사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인간복지부부터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쩐 일인지 정의당이 저도 사실은 그건데 왜 이렇게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지 뭐 내각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렇게 좀 신경을 쓰는 이유가 동물복지는 곧 인간복지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여성들 우울증 치료를 반려동물이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거는 뭐 이미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일부 지자체는 벌써 그 반려동물을 이렇게 분양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뭐 현금으로 이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반려동물과 뭐 인권이 아니라 동물권인가요? 그 어쨌든 그 하나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발의해 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당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 강아지 공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우리 당의 많은 수의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의당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계란도 동물복지 계란이 아니면 안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저희 애가 그 동물을 10년 이상 키웠습니다. 거북이하고 도마뱀 2마리가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이게 보호해줘. 방금 인권하고도 연결됐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애는 정말 까치가 길에 떨어져 죽어 있으면 와서 묻어주기도 하고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 집에서 애가 키우던 개구리가 겨울에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슬퍼해가지고
묻어줘야 되는데 완전 그 겨울이 너무 추워서 땅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어릴 때였는데 제가 대야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가서 저희 집 앞에 그 흙에다가 그걸 부어가지고 흙을 녹여가지고 꽃사부를 파면서 내가 부모가 죽어도 이 짓은 안 하겠다 막 그런 걸 했는데 그런데 그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인 면이나 또 동물의 권리가 결국은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결국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그 인권 의식을 함양시킨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당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당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건 정말 순수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제가 꿋꿋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강아지를 안 키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이들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안 된다고 강요한 건 뭐냐면 온 식구가 나가 있을 때 그 강아지가 집에 있을 때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제 신조는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아무리 이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저희가 그것을 기른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동물농장 그 새끼들을 유통하는 과정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 수요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해서 서로를 위로받아야 될 것들을 그걸 하지 않고 동물에게 개인적으로 다 해소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실은 사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정말 애완동물을 다 1인 1마리씩 갖고 있는 게 목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키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상당 부분의 애완동물에 대한 니즈는 사실은 사람이 풀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순수 사견입니다. 절대로 새누리당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난감하네요. 다시 한번 국민의당 정강 정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동물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종족들입니다. 강아지는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보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좀 김연아 당선자께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딱 나눠지는 게 이 문제예요. 반려견 문제를 좋아하고 그냥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제 주위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문화는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책임 문제 길렀으면 책임을 져야죠. 갖다 버리고 또 그걸 위해서 아까 강아지 공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일 뒤에 계신 남성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네 분 당선자한테 기대가 많은데요. 자기 이름을 걸고 김종대법 그리고 최경환법 그리고 김연아법 그리고 우리 금태섭법을 20대에서 내가 꼭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포인트를 하나씩 좀 모든 분들이 한번 주셨으면 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실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굉장히 적절한 질문을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비례도 지었고 이렇게 저를 포함해 4명이 있었는데 조금 20대 국회가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정말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해보고 싶은 일은 아까 뭐 병역법 개정안이 1호 법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다른 게 있죠. 저는 이제 국방장관이 문민 국방장관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 안보를 민주화하는 첫걸음을 떼는 길이다. 과거에 우리 1987년에 민주헌정에 9차 개정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93년에 드디어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국방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민간인 국방장관 시대가 열리면은 이 안보 분야의 민주화가 완결이 돼서 더 이상 이 안보에 대해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입하고 뭐 색깔이 난무하고 이런 식의 어떤 안보는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빠뜨린 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도 바꿔야 되고 기업의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안보 민주화는 어느 날 법을 바꿔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방부가 뭐 하는 기관인지를 제대로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을 대신해서 군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군인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국방부는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선출된 합법적 권력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통해서 국방을 문민화하고 직업군인이 할 말이 있으면 합참에 가서 거기서 유니폼 입고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우리 안보 민주화의 첫걸음을 떼자. 이제 안보는 특정 정권이나 보수 세력의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안보는 시민 공동체의 가치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번 기회에 20대 회기 중에 저는 안보 민주화 조치를 반드시 하고 싶다. 이것은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1호 법안 저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1호 법안은 꼭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걸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검찰을 이번 기회에는 제대로 개혁을 해내야 되지 않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가지고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되는 또 여전히 되는 걸 가지고 공약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계셨던 국민의 정부나 또 노무현 대통령 계셨던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모든 검찰보다 가장 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검사 같은 검사는 없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그 국제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검사를 만나건 다 대한민국 검사를 부러워합니다. 너무나 권한이 많고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던지 뭐 미국산 소고기에서 광우병이 생기는지 혹은 뭐 황우석 박사가 만들었다는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정말 다른 나라 같으면 검사가 손도 안 댈 사건들을 모든 사건들을 검찰이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검사를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검찰의 힘을 줄이려고 하지 않고 검찰이 정의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신뢰와 어떤 그런 데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불신과 견제에 기반한 겁니다. 검찰에 많은 권한을 줘놓고 이 사람들이 정의의 칼을 휘두르려고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그리스 철인정치 같은 겁니다. 검찰이 본연의 업무는 사실 수사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 건데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가지고 다음 정권, 다음번 회기 때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최종적인 검찰개혁법을 만드는 것이 제가 이름을 걸고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건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업무 활동을 평가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제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몇 개의 법안을 이렇게 올렸냐 갖고 제발 심사해주지 말아주세요. 너무 양적 평가에 치중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거를 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너무 졸속으로 법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에선 제발 양쪽으로 좀 국회의원들이 평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 이름을 걸고 싶은 건 법의 개정이 아니고요. 주택부동산 쪽에서는 정말 시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쳐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새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당장 고칠 수가 없는데 저는 모든 법에 고칠 수 있는 일종의 구멍을 다 뚫어놓는 게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김연아가 법률 개정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꼭 다시 나와서 여기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법 고치는데 제가 다 구멍 한 번씩 뚫어놔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게 사실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아까 발제에서도 역사정의 회복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제도의 수호와 확장 이런 부분에서 여러 법률을 좀 검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5.18법 말씀을 드렸고요. 국정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법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법 만드는데 인권법 만드는데 2년 3년이 걸려서 만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 역할이 무시돼 버렸는데 그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치와 분권 문제가 아주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쭉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행정자치는 어느 정도 시장 군수를 우리 손으로 뽑기 때문에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20, 30년 되면서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와 분권 문제에 있어서 경찰자치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자치 저는 그것이 경찰 수장도 지방수장도 주민들이 뽑고 검찰의 수장도 주민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이렇게 하면서 민주제도를 더 깊이 뿌리내리는 이런 노력들이 민주주의 제도의 수호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해볼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여러 분야 전문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PT쇼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질의응답과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주최자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저희 정치바는 앞으로도 그 정치를 시민들이 가깝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또 재밌게 여길 수 있도록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콘텐츠는 빠른 시간 안에 정치바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